지금 한국의 결정에 일본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도쿄대 국제정책 토론에 초청된 하버드 교수가 단 한 줄을 던졌습니다. 일본은 조용히 빠져주길 바랍니다. 왜 한국 전문가가 일본을 향해 이런 치욕적 경고를 했을까요? 그 한마디 뒤에 일본이 끝까지 숨긴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만도 중국도 아닌 일본이 스스로 한국을 건드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믿기 힘든 요구까지 꺼냈습니다. 한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은 버틸 수 없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터진 폭로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이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충격적인 전말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코리아 공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일본은 더 이상 모호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에다 켄타 교수의 첫 마디였습니다. 도쿄대학 야스다 강당에 모인 300명의 청중이 순간 숨을 죽였어요. 생중계로 내보내지는 국제정책 토론에서 심지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 그 누구도 이렇게 강한 선언으로 시작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니엘 카펜더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서 동아시아 안보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일주일 전 갑자기 받은 초청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간단히 말했어요. 오늘은 현 시점 일본의 안보 전략을 논의합니다. 최근 중국의 도발, 군사적 팽창, 그리고 일본의 국방력 강화 논쟁이 뜨거운데요.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쿄대학 정책대학원의 마에다 교수가 곧바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원고도 없이, 하지만 이미 결론을 세워놓은 사람처럼 단호했죠. 일본은 더 이상 모호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어요. 마에다 교수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동맹을 지켜준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다방면으로 우릴 위협하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중국군은 공식 SNS를 통해 칼은 이미 뽑았다느니 명령만 내려지면 전장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총리의 발언을 두고 악질적 무력 위협이라 규정하고 일본을 전범국이라 묘사하며 무력 대응하겠다는 공식 서한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했어요. 맞은편에서 누군가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유명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에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본은 세계 최대의 평화국가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군대조차 없는 국가예요. 자위대를 통해 방어밖에 하지 못하는 평화적인 나라죠. 그런데 중국은 우리를 군국주의라고 몰아붙입니다. 대만을 지키는 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 대목에서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원유의 80% 이상이 대만 해협을 지나 들어옵니다. 중국이 봉쇄하면 일본은 정말로 움직일 수 없어요. 즉,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입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일본은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처럼 보일 뿐이에요. 평화 헌법 구조는 전후 일본을 지탱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둥이 지금은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요. 마에다 교수의 시선이 저를 지나 카메라 너머의 일본 국민을 향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10년 단위가 아니라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전수방위라는 말 뒤에 숨어 있어요. 적이 미사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헌법은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강당이 얼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감히 답하지 못했죠. 일본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말을 명확히 해야 해요. 대만을 지킨다고 말하고 그 말을 실행할 능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중국 눈치 보기와 국제사회의 무난한 말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마에다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단언했습니다. 일본은 명확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대만을 지키겠다고. 그 말이 일본의 의지를 증명하는 첫걸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전후 체제를 넘어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동맹만 바라보지 않고
일본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만 일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강당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사회자가 개입하기도 전에 저는 차분히 마이크를 들었어요. 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슬라이드도 없이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 명확한 말을 한다는 건 곧바로 하나의 질문을 만듭니다. 잠시 뜸을 들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을 감당할 수 있는가? 동시통역과의 통역이 끝나자마자 강당 내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대만 유사시 개입을 명확히 규정하면 일본은 즉시 전면 당사국으로 분류됩니다. 경제, 생산기지, 물류, 심지어 금융까지 국제시장은 일본을 위험지역으로 재정의하게 돼요. 저는 마에다 교수를 보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은 의지를 드러내죠. 그러나 의지를 드러내는 순간 그 말이 만들어내는 책임이 생깁니다. 일본은 지금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에다 교수가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 때 일본이 기대는 안전판, 그 안전판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강당이 미묘하게 술렁였습니다. 그 문장은 일본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었지만 누구나 그 안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릴 수 있었죠. 마에다 교수는 단호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카펜더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100년 전에도 지금도요. 청일 전쟁에서 중국은 일본에 굴복했습니다. 1905년 세계 최강 군대를 보유한 러시아 제국조차 일본에게 패배했어요. 마에다 교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년도 전부터 세계 5대 강국의 중심축에 서 있던 나라였어요. 대만 말입니까? 과거 일본이 통치하던 지역이자 우리가 책임지고 관리하던 곳이었습니다. 강당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대만이 위험에 처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돕는 게 맞아요. 그게 왜 감당하지 못할 책임입니까? 일본이 그렇게 무력한 나라라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강당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역량으로 작동해요. 지금의 일본은 전략적으로 스스로 무엇도 결정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마에다 교수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전후 일본의 최대 강점은 미국이었습니다. 그 우산 아래에서 외교, 경제, 안보를 운용해왔죠. 하지만 지금은 그 미국의 신뢰가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당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내놓는 발언들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시키고 있어요. 마에다 교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곧 격한 반응을 보였죠. 근거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번 달에 일어난 일들부터 말씀드리죠.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개입 발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보세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첫째, 중국이 즉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중단했어요. 2년 만에 재개한 지 겨우 2주 만의 말입니다. 둘째, 일본 영화들의 중국 개봉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마에다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셋째,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은 상임이사국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어요. 일본이 30년간 추진해온 외교 목표를 정면으로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중국 총영사가 공식 SNS에 더러운 목을 걸 각오가 되었냐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강당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강대국이 받는 대우입니까? 중국이 한국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나요? 마에다 교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본이 이런 모욕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입니다. 외무성 국장을 베이징으로 급파했죠. 그런데 중국 측은 그 회담 영상을 공개하며 일본 관리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처럼 연출했어요. 이것이 강대국의 모습입니까? 저의 냉정한 분석에 마에다 교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나 마에다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카펜더 교수님, 일본의 안보 논의에 왜 한국이 등장해야 합니까? 목소리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지만 문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의 군사 팽창, 대만 해협의 위기, 일본의 독자적 방위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에다 교수는 손바닥을 책상에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문제입니다. 일본이 책임지고 판단하는 사안이에요. 한국이 일본의 안전판입니까? 일본이 한국을 의존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사회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에다 교수님, 우선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본을 공격하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일본 정책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이에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를 가볍게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에 정책들을 가능한 한 일본만의 이야기로 정리해보려 했어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모을수록, 숫자를 비교할수록 한 가지 사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강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총리가 일본의 미래라고 선언한 거의 모든 분야가 이미 한국이 먼저 전개하고 있는 모델 위에 얹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네 줄을 그리듯 말했습니다. 11월 4일, 다카이치 총리가 성장전략본부를 출범시켰죠. 그 자리에서 일본의 미래를 이끌 네 가지 축을 제시했습니다. 방위,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 마에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이 다시 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분야들입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되짚었습니다. 종이에 적어놓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 선택한 네 축처럼요. 그리고 문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펴고 실제 생산기지, 수출, 투자 흐름을 표시해보면 그 네 가지 축은 이상한 특징을 하나 갖게 됩니다.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두 한국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감정 없이 마치 강의하듯 나열했습니다. 방위. 지금 유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일본제 무기가 아니라 K2, K9, FA50입니다. 조선. 환경 규제, LNG,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한국이 수주 1순위가 된 지 오래죠. 반도체. 메모리 시장 점유율 1, 2위는 한국 기업입니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가 의존하는 HBM도 한국이 공급하고 있어요. 정보통신. 5G, 기지국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동북아 기준을 사실상 한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마에다 교수를 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네 분야를 일본의 미래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숫자는 이 네 분야가 이미 한국의 현재라는 것을 보여줘요. 다만 이 압도적인 속도와 실리 추구가 때로는 동맹국과의 장기적인 신뢰나 민주적 절차의 투명성을 희생하며 얻어진 것일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이 안고 가야 할 잠재적인 위험이기도 하죠. 마에다 교수가 무표정한 얼굴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일본이 특정 분야에서 뒤처진 부분을 참고한다 해서 그게 곧 의존이나 추종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마에다 교수는 다시 자존심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은 채 그와 거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늘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왔어요. 미국도 유럽도 이제는 한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핵심은 일본식으로 흡수해내는 능력입니다. 지금 말씀은 마치 일본이 한국의 뒤를 쫓는 이류 국가인 것처럼 들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참고가 아닙니다. 저의 톤이 아주 조금 낮아졌습니다. 정책 언어와 실제 흐름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라는 점입니다. 저는 한 줄씩 끊어 말했습니다. 입으로는 자립을 말하면서 실제 기업들은 한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국산화를 외치면서 성과는 한국의 소재 장비 기업이 내고 있으며 강한 경제를 주장하면서 세수와 성장률은 한국 사례를 보고 분석하고 있어요. 마에다 교수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입니다. 일본이 수도꼭지를 잠그자 한국은
3대 핵심 소재를 거의 모두 국산화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주요 소재 업체들이 택한 선택은 수출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한국에 직접 들어와 생산 기지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게 됐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성장 전략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제도약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전략을 펼치는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일본 기업, 일본 자본, 일본의 미래 산업은 점점 한국 쪽으로 발을 옮기고 있어요. 저는 결론처럼 한 줄을 박았습니다. 말은 자립을 향해 있지만 발은 한국을 향해 걷고 있는 구조인 거죠. 마에다 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산업만이 아닙니다. 저는 화제를 옮겼습니다. 일본은 어린이 가정청을 만들고 저출산을 국가 존립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전략 기획부를 만들고 역시 인구 문제를 국가 전략의 최상단에 올렸어요. 저는 두 나라를 나란히 놓고 설명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두 나라는 서로 별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회의록과 발언들을 보면 양국 정책 담당자들은 서로를 매우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즉, 일본이 위기감을 느끼는 지점마다 뒤를 돌아보면 한국의 사례가 보이는 구조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묻고 싶었습니다. 산업, 방위, 조선, 반도체, 인구 정책까지 현실적인 전략을 짤 때마다 일본이 참고하고 따라가고 때로는 뒤늦게 쫓아가는 대상이 한국이라면 잠시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왜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열 때마다 가장 먼저 공격하는 대상도 한국이어야 합니까? 마에다 교수는 눈을 치켜떴습니다. 저는 단어를 아주 신중히 골랐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이건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정책은 한국의 모델을 따라가면서 입으로는 한국을 깎아내리고 상징적인 공간에서는 한국을 자극해요. 저는 마치 연구 결과를 읽듯 말했습니다. 이건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아니라 실익은 가져오고 감정은 악화시키는 최악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의 끝은 하나입니다. 일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한국이 등을 돌리는 순간이 오겠죠. 마에다 교수는 반발하려고 마이크를 들었다가 한 박자 늦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오늘 토론은 원래 중국, 일본, 대만 이 세 나라를 둘러싼 갈등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말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그 틀 안에서 최대한 말하려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총리가 굳이 독도라는 전혀 다른 분쟁을 공식 석상에서 꺼냈습니다. 강당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시니어층이 가장 민감한 단어가 미국 하버드 교수의 입에서 터졌거든요. 마에다 교수는 반사적으로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카펜더 교수님, 독도라니요? 그 섬은 일본 영토입니다.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거죠. 평소 억눌러두던 감정이 그대로 터져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말 끝마다 경직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관객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본은 중국과 갈등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경제 보복도 시작됐고 관광, 수산, 항공 모두 흔들리고 있죠. 저는 눈빛 하나 움직이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전선 축소입니다. 갈등 상대를 하나라도 줄이는 것.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일본 총리는 스스로 또 다른 분쟁을 열었어요. 한국이라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선. 관객석의 분위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에다 교수는 참지 못했습니다. 왜 일본의 안보 논의에서 한국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야 합니까? 마에다 교수는 떨리는 손을 억누르려는 듯 마이크를 꼭 잡았습니다. 중국, 대만, 일본. 이 문제를 결정하는 핵심은 이 세 나라 아닙니까? 한국이 일본 전략의 중심입니까? 말은 논리처럼 들리지만 감정이 가득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덮었습니다. 말을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한국이 일본의 중심이 아닙니다. 한 박자 뒤에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 한국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의 의사결정 속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하루 만에 대응하고 일주일 안에 정리해요. 저는 손끝으로 책상 위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일본은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데 평균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호흡조차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에다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독도 발언을 하루 만에 국제 이슈로 만듭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국제 여론을 가져와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여파를 4년 동안 수습도 못하겠죠. 장내가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마에다 교수는 입을 열려다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독도라는 한마디가 일본의 전략 논리를 무너뜨렸고 저는 그 붕괴 그림을 냉정하게, 정확하게 완성해버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에다 교수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마에다 교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카펜더 교수님, 한 가지 짚고 가죠. 지금 중국이 전면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여행 보이콧, 항공편 축소, 외교적 모욕까지 이렇게까지 때리는 건 결국 일본이 위협이기 때문 아닙니까? 중국이 정말 두려워한다면 굳이 신경도 안 쓰는 나라에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말끝에는 한국은 아직 그 급이 아니라는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받아치지 않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논리 한 번만 거꾸로 돌려보죠. 저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한 번 두드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때리는 방식엔 아주 익숙한 패턴이 있어요. 이미 한 번 실험해본 방식이죠. 마에다 교수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기억하시죠? 마에다 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중국이 쓴 카드와 지금 일본에 쓰는 카드가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단체 관광 중단, 항공편 감축, 문화 콘텐츠 차단, 기업 불매, 유통 압박. 당시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고 공언했어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선택한 대가를 끝까지 치르게 하겠다는 메시지였죠.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마에다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신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드 철회도 모호한 타협도 없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사라진 자리를 개인 여행객, 동남아, 일본, 내국인 소비로 메웠고 유통과 관광 구조를 통째로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중국은 아무 말도 없이 다시 한국행 단체 관광을 재개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문장을 또렷이 남겼습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에서 배운 교훈은 하나입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가 되려 손해를 보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일본에 쓰는 방식은 조금 달라요. 저는 짧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때는 굴복시키겠다가 목표였지만 지금 일본에게는 실험대가 아니라 소모품에 가깝습니다. 여행, 수출, 여론 일본을 두드리면서 그 빈자리를 한국, 동남아, 내수로 채우는 구조죠. 마에다 교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일본에 대한 이 전방위 압박이 한국을 살리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는 겁니까? 그건 너무 나간 해석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중국의 선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입장에선 일본을 누르면서도 동시에 일본의 자리를 대체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 후보 중 하나가 한국인 거고요. 저는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사드 이후 중국 보복에 가장 잘 버틴 나라라는 특이한 기록을 남겼어요. 중국 입장에선 정면으로 다시 한번 부딪히기엔 위험 부담이 커졌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을 두드리며 일본이 흘린 것들을 한국이 가져가게 내버려두는 쪽을 택한 겁니다. 저의 톤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에다 교수님, 지금 일본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중국이 일본을 두려워해서 때린다는 착각입니다. 중국이 진짜 두려워한 건 과거 한국이 보여준 것과 같은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그때 한국이 서 있던 자리를 준비도 없이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마에다 교수는 이번엔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맞서던 나라라고 믿어온 자리에서 실은
한국이 먼저 버텼다는 사실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파고들고 있었거든요. 마에다 교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마침내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감정이 들어 있었지만 어설픈 화가 아니라 학자로서의 자존심에 가까웠어요. 카펜더 교수님, 제가 한국을 무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에다 교수는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이 먼저 갔던 자리를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 이 표현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마에다 교수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일본은 한 세기 넘게 아시아 안보의 중심축이었습니다. 대만 해협도, 동중국 해도 모두 일본의 안보 반경 안에서 관리되어 왔어요. 그리고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단 한 번도 군사적으로 정면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매일 하고 있어요. 제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때리는 이유는 일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에다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에다 교수는 손으로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센카쿠, 미야코 해협, 오키나와 라인, 그리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까지 중국 입장에선 일본이 첫 관문입니다. 마에다 교수는 한 문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그 라인 바깥에 있어요.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교수님, 엄밀히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을 절대 군사적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군사적인 도움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마에다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발언 이후 오히려 한국이 일본을 배제하려 하고 있어요. 저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한국의 해군과 공동훈련을 요청했습니다. 초계기 갈등으로 인해 약 7년간 중단되었던 훈련이었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막강해졌고 특히 한국 해군과의 공동훈련을 통해 고립된 일본의 동맹을 과시하려 했죠. 한국도 화답했고 훈련을 앞두고 방위성은 큰 기대감을 표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국 공군의 특수비행팀이 두바이 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의 중간 기착 및 금유 지원을 요청했으나 일본 측이 거절했어요. 이유는 역시나 독도였습니다. 특수비행팀이 독도 상공에서 훈련 비행을 했다는 것이죠. 강당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일전에도 한국의 해병대와 합동훈련을 희망한다는 보도를 냈지만 한국 측은 그럴 일은 없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저는 결정적인 문장을 던졌습니다. 지금 매달리는 건 일본입니다. 마에다 교수가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일본은 한국제 완제품 무기는 절대 사지 않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방산 공급망에 매우 의존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약과 포탄 품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자국 내 화약 생산 기반이 약해져 있어 미국 주도의 공급망 협의체를 통해 한국산 화약 원료나 탄약 생산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저는 또 다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계약을 잇따라 따냈습니다. 일본은 요코스카 기지 등을 통해 수십 년간 미 해군 정비를 독점해왔으나 한국 조선소의 압도적인 속도와 저렴한 비용에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방위산업계는 한국의 조선야드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며 향후 한일이 연합하여 미 칠함대를 지원하는 구조를 짜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사례를 들었습니다. 2024년 9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AI, 무인 시스템, 우주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공식 합의했어요. 이는 일본이 자국의 하드웨어 중심 방위산업 한계를 느끼고 한국의 IT 기반 방산 기술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식 협력 사례입니다. 저는 마에다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제 K2 전차를 사겠다는 말은 죽어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화약이 부족하니 한국의 생산 라인을 빌릴 수 있는가? 미국 배를 고칠 때 한국의 기술을 우리도 참고할 수 있는가?
한국의 AI 기술을 우리 무인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부품 및 기술 공급망 차원의 접근을 하고 있어요. 교수님, 이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이 그 라인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한국 없이는 그 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잠시 멈추고 더욱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갈등을 앞두고 일본은 한국과의 공동훈련에 모든 기대를 걸었어요.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보이며 헤쳐나가려 했죠.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독도라는 섬 때문에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필요로 하는 협력을 일본이 스스로 망쳤다는 거예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에다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중국이 매일 센카쿠 주변을 위협하고 오키나와 라인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바로 한국군과의 협력입니다. 그런데 독도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걸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랑스러운 방위선, 지금 일본 혼자서는 지킬 수 없어요. 한국의 도움 없이는 말입니다. 마에다 교수는 입술을 떨며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억지로라도 반박을 시도했어요. 카펜더 교수님, 그건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마에다 교수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일본의 안보 환경은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은 대륙국가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완전한 해양국가예요. 우리의 방위선은 단순히 병력의 숫자나 무기의 성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에다 교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해양 통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의 문제예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에다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의 안보 상황은 한국과 다릅니다. 마에다 교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드 보복, 물론 한국에 큰 충격이었죠. 하지만 그때 중국이 압박한 건 경제였습니다. 지금 일본에 쓰는 카드는 경제가 아니라 마에다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략적 압박입니다. 일본의 전반적 안보 반경 전체를 흔들어 놓는 방식이죠. 마에다 교수는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해경의 장기 체류, 항공과 해상 감시 강화, 오키나와 라인 접근, 일본 해상보안청의 대응 한계 노출. 이건 관광 보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국은 경제 보복으로 끝났지만 일본은 안보, 외교, 군사, 경제까지 건드리고 있죠. 중국이 일본을 두드리는 이유는 일본이 전략적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아직 일본이 강대국이라는 마에다 교수식 자존심을 방어하려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마에다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이제 정확히 어떤 착각이 일본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군요. 카메라가 천천히 저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에다 교수님,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방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일본에 대한 비판으로 들렸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호흡을 정리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와 함께 연구하는 동료들 중에는 백악관 정책 자문을 맡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이미 워싱턴과 브뤼셀, 싱가포르 현장에서 실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청중의 시선을 모두 끌어당기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정책 자문역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본의 초청을 받아들인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위기에 빠진 일본을 정말로 돕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에 마에다 교수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의 톤은 더 낮아지고 훨씬 단호해졌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감정도 아니고 외교적 수사도 아닙니다. 그저 현실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핵심을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최근 행보를 좋게 보지 않습니다. 강당 전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는 그 반응조차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만 발언을 꺼낸 것도, 한국과의 새로운 갈등을 만드는 것도 백악관은 전부 불필요한 자극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으로 죽어가는 제조업을 되살리는데 모든 힘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손가락이 들어 올려졌습니다. 한국이 이 협력에만 집중하길 바라요. 미국도 한국도. 그리고 마지막 손가락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계속해서 분쟁을 만들면 한국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더 낼 게 아니라면 일본이 조용히 빠져주길 바랍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대사 자체는 일본에게 너무나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마에다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일본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기 위해 지금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에다 교수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트럼프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이 토론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강당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워싱턴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난주 국무부 고위 관계자와 저녁을 함께 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 목소리를 한층 낮췄습니다. 일본은 예측 가능하지만 한국은 신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에다 교수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건 항상 같은 반응을 한다는 뜻이에요. 중국이 압박하면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결정은 미국에게 맡긴다는 의미죠. 반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강당 곳곳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저는 더욱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작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가장 먼저 통화한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마에다 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일본에는 30분 뒤에 연락했죠. 저는 손바닥을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한 건 즉각적인 상황 분석과 대응 방안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죠. 마에다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일본에 대한 평가는 명확해요. 정확하지만 느리고 신중하지만 결단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예요. 빠르고 확실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이 떨어진 뒤 강당은 진공 상태처럼 고요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조용히 빠져주길 바란다는 이 한 문장은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미일 동맹의 특별한 지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고였기 때문입니다. 마에다 교수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굴복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카펜더 교수님. 마에다 교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묵직했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분석, 솔직히 인정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마에다 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경제 지표가 한국으로 기울고 있고 워싱턴의 기류가 변했다는 점 부인하지 않겠어요. 듣기 거북하지만 그게 현실이겠죠. 하지만 마에다 교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청중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국가란 이익만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닙니다. 마에다 교수의 목소리에 단단한 심지가 박혔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를 귀찮아하든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든 일본에게는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대만을 포기하고 독도에서 물러나고 한국의 하위 파트너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일지는 몰라도 주권 국가로서의 일본은 죽는 길입니다. 강당 곳곳에서 무거운 침묵을 깨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자존심은 지키고 싶다는 일본 보수층의 결집된 본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의 그 말씀, 국가의 품격을 지키겠다는 의지 존중합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품격은 힘에서 나옵니다. 저는 손가락을 3개 펼쳤습니다. 지금 일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하나, 명예로운 고립입니다. 지금처럼 대만과 독도를 외치며
전선을 넓히는 길이죠. 자존심은 지키겠지만 그 대가로 경제는 고사하고 안보는 구멍이 뚫릴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둘, 중국으로의 투항입니다. 미국이 싫으니 중국과 손을 잡는 거죠. 하지만 중국이 지금 일본을 파트너로 봅니까? 아니면 먹잇감으로 봅니까? 마지막 손가락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셋, 현실적인 연대입니다. 한국을 인정하고 그들의 속도와 효율성을 일본의 자본과 기초기술에 결합하는 것. 마에다 교수가 차갑게 웃으며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연대요? 교수님은 그걸 연대라고 부르지만 우리 눈에는 종속으로 보입니다. 마에다 교수는 잠시 멈춰서서 강당 전체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자존심을 지키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한국이 주도하는 판에 일본이 들어간다? 그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 아시아의 맹주였던 일본이 스스로 이류 국가임을 선언하는 꼴입니다. 마에다 교수는 손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속도와 효율성, 그것이 과연 일본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까? 우리는 빨리 결정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나라였고 효율보다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나라였어요. 마에다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성공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길이지 일본의 길이 아니에요. 일본이 한국을 따라간다면 그 순간 우리는 일본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에다 교수는 그 박수를 등에 업고 더욱 격렬하게 말했어요. 자존심을 버린 생존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도 중국의 압박이 있어도 미국이 등을 돌려도 일본은 일본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2000년간 지켜온 정신이죠. 마에다 교수의 발언은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사무라이식 결기였어요.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마에다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에다 교수님, 그 자존심이 바로 일본을 가라앉히는 닻입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교수님은 2000년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2000년 동안 일본이 가장 크게 발전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마에다 교수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였습니다. 그때 일본이 뭘 했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 제도를 배우고 심지어 서양 옷까지 입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강렬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굴복이었습니까? 아니면 현명함이었습니까? 지금 교수님이 말하는 일본다움은 사실 메이지 시대 일본인들이 버린 고집일 뿐입니다. 강당이 숨죽였습니다. 진짜 일본다움은 배울 줄 아는 것이었어요. 자신보다 앞선 것을 인정하고 흡수하는 능력, 그것이 일본을 강국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저는 마에다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양이냐 한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보다 앞선 자에게 고개를 숙여서라도 생존을 도모하는 것. 그 처절한 현실주의가 일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교수님에게 없는 것은 바로 그 생존 본능입니다. 지금 일본에게 필요한 건 과거의 자존심이 아니라 메이지 시대의 용기입니다. 한국에게서 배울 용기 말이에요.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카펜더 교수님, 마지막으로 일본 시청자들에게 한 문장만 남겨주신다면? 저는 마에다 교수를, 그리고 카메라 너머의 일본 국민들을 응시하며 미소 없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일본이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에다 교수는 굳게 담은 입술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어요. 그것은 패배보다 더 아픈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